대출 받을 때는 주거래은행 가지 마세요. 제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80%, 90%그 이상의 대출을 해줬던 그 은행들은 전부 주거래은행이 아니었어요.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80%, 90%씩이나 받을 수 있었는지, 그리고 왜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, 그걸 알려드릴게요. 만약 부동산 투자하려는데 종잣돈이 부족하거나 이 레버리지를 더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집 하나 사려고 하면 얼마 필요하죠? 경기도에서 봐도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사려면 5억은 있어야 해요. 그런데 대출 껴가지고 사려고 보면 또 대출은 절반 정도밖에 안 해준대요. 아, 난감하죠. 주거래은행 가서 다 따지고 들었는데 해봐야 60%, 70% 정도 해줄 수 있대요. 미칠 노릇이죠.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또는 제 채널을 보니까 대출로 90% 받아서 투자했대요.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? 집중하세요. 제가 실제로 은행장님을 오랫동안 괴롭혀가지고 겨우 알아낸 꿀팁입니다. 진짜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요. 자, 대출 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?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바로 LTV, DSR, DTI입니다. 그런데 이런 어려운 단어 당장 몰라도 됩니다.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면 LTV는 담보물건의 가격 대비 몇 프로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, 더 쉽게 말하면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 때 LTV가 70%라고 하면 5억의 70%인 3억 5천까지를 한도로 줄 수 있다 라는 말이고요. DSR이랑 DTI는 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까지 포함해서 내 소득 대비 총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, 이런 제한을 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연봉 3천인 사람과 연봉 6천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대출의 총량이 다른 이유, 이게 바로 이 DSR과 DTI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.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. 자, 그러면 결국 이 LTV, DSR, DTI 때문에 대출을 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동산 대출은 해봤자 70%, 80%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담보 대출만 취급한다면 말이죠. 하지만 대출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네,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. 담보 대출로 80%를 받고 신용대출 10%를 더 받는 겁니다. 그럼 또 이런 의문도 생겨요. 아까 말한 DSR 때문에 결국 대출의 총량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건 일반 개인 신용대출인 경우만 해당해요. 하지만 사업자 신용대출은 다르다는 겁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하는 사업자가 있어요. 이건 경업 금지 업종에서도 승인이 된 사업자입니다. 바로 임대사업자죠. 결국 부동산을 샀으니까 이로 인해서 월세든 전세든 그 수익이 발생하니까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사업자입니다. 그런데 이 사업자가 생기는 순간 뭘 할 수 있냐면 은행은 사업자 대출을 적용할 수 있어요. 이 사업자 대출에서는 DSR 규제가 개인과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. 실제로 최근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었어요. 이 물건을 약 3억 2천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. 은행에 가보니까 이 시설자금 대출로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최대 80%까지 대출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실제 이 오피스텔의 가치가, 그리고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 등급이 충분히 높다 보니까 더 많은 대출을 해줘도 충분히 이자 납부가 가능해 보이고 만약의 경우에도 상환이 가능해 보였어요. 그래서 담보대출로 80%를 해주고 신용대출로 10%를 더 해주게 되었습니다. 개인이었다면은
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한도였는데 이 사업자와 신용등급을 고려해서 기업대출로 전환을 했고 은행이 신용대출을 붙여가지고 총 2억 9천을 대출해 준 겁니다. 그렇게 3억 2천짜리 오피스텔을 대출 2억 9천을 받아서 실투자금 3천으로 살 수 있었고 얼마 뒤 월세로 5천에 160을 계약하게 되었죠.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간 실투자금은 0원이 된 거고 2억 9천의 대출 이자로 약 120만 원이 나왔는데 월세로 160을 받으니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월 4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죠. 이처럼 은행은 각 지점마다 그 대출의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. 크게 보면은 대출 규제라고 해서 이 규칙의 틀은 있지만 세부적인 방식은 각 지점장마다 다르다고요.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출을 가장 잘해줄 거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요. 아무리 내가 10년, 20년 이상 그 은행에서 거래를 했어도 그곳의 지점장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. 반대로 처음 가는 은행인데도 지점장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은행에서도 다루는 세부적인 상품들이 또 있는데 이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. 물론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죠. 기존엔 거래한 내역들도 있으니까 소득증빙이나 이런 부분도 절차가 훨씬 쉽고 간단할 거고 아주 좋게 판단할 겁니다. 하지만 반드시 그런 조건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. 또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바로 부동산을 싸게 사야 한다 라는 겁니다. 실제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그만큼 더 대출을 해주는 이 은행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쉽게 말해서 5억짜리를 3억에 산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은 3억, 4억을 해주더라도 만약에 대출을 상환 못해서 결국 이 물건을 팔더라도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다 싸게 사는 방법, 즉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떤 투자든 사실 이 레버리지를 알고 있다면 돈의 영역에서는 대출을 얼마나 받아내냐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부동산 투자법을 잘 알고 싸게 사는 거라고요. 지금 배우지 않으면 먼저 배운 이들보다 5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.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싶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실제로 제가 준비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쉽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